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집중과 관련된 저의 관찰 기록인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수행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집중력이 생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졌어요. 나 지금부터 집중해야지 한다고 해서 누구나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집중력 작동 원리를 관찰해서 현실의 유튜브 채널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집중력 관련 책을 펴보거나 AI에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직접 나를 관찰하고 발견한 뒤 책과 AI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위해 명상 자세로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아는 부분부터 관찰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의 초점이 호흡에 고정됩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뿐이고 의식의 초점은 호흡을 떠납니다.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고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죠. 우리 의식의 초점은 호흡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몸의 느낌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합니다. 의식의 초점을 호흡에 붙잡아 두기 위해 의지로 붙잡는 노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노력은 힘들고 의지의 힘이 풀리는 순간 우리 의식의 초점은 호흡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정리해보면 의식의 초점은 한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의식의 초점을 한 곳에 붙잡아 두기가 어려운 걸까요? 만약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명상도 공부도 아주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쉽지 않았어요. 이제 의식의 초점이 언제 호흡에서 생각으로 가버리는지 관찰해봤습니다. 그런데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분명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호흡이 아니라 생각에 집중하고 있어요. 호흡에서 생각으로 넘어가는 딱 그 지점이 마치 기억상실증처럼 비어 있었죠. 오기를 가지고 여러 번 관찰해본 결과 호흡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생각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때 올라오는 생각 중 중요하다고 느꼈거나 감정을 건드리는 생각이거나 자극적인 느낌을 일으키는 생각일 때 순식간에 호흡에서 생각으로 의식의 초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생각 하나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때 이 생각보다 작은 자극들은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거나 누군가 나를 만지거나 생각에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집중이 깨지게 됩니다. 집중이 깨지면 의식의 초점이 다음 갈 곳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생각에 빠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의식의 초점이 기억을 더듬으면 원래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기억해냅니다. 이로써 의식의 초점을 한 곳에 붙잡아 두기가 어려운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의식의 초점은 자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호흡보다 더 자극적인 생각, 생각보다 더 자극적인 몸의 느낌처럼 더 큰 자극이 일어나면 의식의 초점이 이동해요. 만약 주변에 일어나는 자극보다 지금 의식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더 자극적이라면 의식은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면 불을 다 끄고 스크린만 보이도록 하는 것도 다른 자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극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받게 되지만 그 자극을 더 자극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 감정, 느낌을 받아들이는 자극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또한 자극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계속 변하고,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계속 변하고, 들려오는 소리들도 계속 변합니다. 이 변화들은 수많은 자극을 만들어내고, 이 자극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식의 초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활용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다면 집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대상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명상을 예로 들면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할 때 여기에 어떤 자극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명상에 흥미가 생겼을 때는 명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중하게 하는 자극이자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고요함을 맛보고 난 뒤엔 이 고요함 자체가 자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요함에 대한 기억이 생겼고 집중이 높아질수록 고요함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고요함보다 다른 자극거리가 내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있는 날이면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고요함을 맛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리하면 자극적이라는 것은 화려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호기심, 고요함과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자극적으로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극이 아니라 나를 자극하는 지점을 찾아야 해요. 이 지점을 찾게 되면 이제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자극을 발견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았고 찾았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열린 마음 상태를 경험하기를 가장 원하더라고요. 열린 마음 상태로 가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유지하다가 그것이 뚫리는 순간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답을 찾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답거나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을 때 생각이 멈추면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처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위해 저는 어려운 문제를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 여행을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써니즈 채널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책을 읽을 때도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면 가슴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을 바탕으로 집중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에서 아름다운 곳을 찾아 여행하듯 써니즈 채널에서의 여행이란 아름다운 문장, 진리의 문장, 소소한 깨달음들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책으로, 사람으로, 내면으로의 여행인 거죠. 책과 사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많이 해서 그런지 동기부여가 쉽게 되지 않지만 내면으로의 여행은 아직도 제게 자극이 되면서 집중을 가져옵니다. 오늘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큰 집중력을 일으키고 있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독자님과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구독자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그 내용이 고민 상담이고 그것을 영상으로 공유하게 될 때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세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고민을 공유해 주신 구독자님을 향한
악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야 워낙 많은 악플을 받아봐서 단련이 됐지만 처음 자신을 향한 악플을 보면 감정의 요동이 꽤 심하거든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저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두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고민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집중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 말을 탁 치게 하는 댓글과 응원의 댓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스르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과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 적용할지 밖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지는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면 여행을 통해 수많은 발견을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잊어버린 채 도로 아미타불이 된 것이 99% 이상이에요. 그 이유는 해답을 찾았다 해서 집중력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디어는 집중력이 깨지더라도 하나의 목표로 다시 돌아오도록 일상 곳곳에 자극을 유도하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써붙여 놓는 거예요. 화장실 문과 현관, 컴퓨터 모니터 등 시선을 돌릴 때마다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목표를 적어두는 거죠. 스마트폰 배경 화면도 좋은 장치입니다. 그럼 어떤 문구를 적어둬야 자극이 될까요? 구독자님과 나의 마음을 열어주는 콘텐츠 만들기. 저는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누구나 자극되는 문장은 아니지만 제게는 꽤 자극적인 문장입니다. 이제 제 생각과 책을 비교해 볼게요.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내심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거대한 시스템과 기술이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쇼츠처럼 짧은 영상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고 돈을 벌기 위해 분노와 자극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고 잠을 줄이고 끊임없이 일과 연결시켜 과로하는 사회 분위기가 뇌의 회복을 막고 있으며 싸구려 가공식품과 식단도 뇌의 기능과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폰을 금욕적으로 멀리하거나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는 디지털 디톡스처럼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력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근무 시간을 줄여 퇴근 후에는 회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되찾아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해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의지로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집중력이 분산되는 이유는 의식의 초점은 계속 자극을 찾아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 주변 자극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본질을 찾아내 집중하고 싶은 그곳에서 원하는 자극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집중과 이완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하나입니다. 너무 집중만 하는 삶은 몸이 피곤하고 너무 이완만 하는 삶은 가난해집니다.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신의 현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뿐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을까요? 돌렸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은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정원사, 고지나 지음, 문학 에디션 뿔. 그대의 내면을 탐구하라. 신은 그대 안에 있으며 그대 삶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 속에도 있다. 이제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할 때다. 좋은 사우로. 옛날 옛적에 아주 멋진 사양노루 한 마리가 살았다. 이 노루는 언제나 자신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에 마음이 끌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향기에 점점 더 매혹되었고 그 향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양노루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향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건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반드시 그 원천을 찾아내고 말 거야. 용감한 사양노루는 향기의 원천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세상의 경계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 향기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지만 사양노루는 그 향기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래도 노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는 어느 산간지방에서 가장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갔다. 그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는 동안에도 여전히 향기가 코를 간지렸지만 노루는 그 향기의 원천을 찾아낼 수 없었다. 마침내 사양노루는 절망에 빠져 그만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노루의 사지는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계곡은 죽은 사양노루의 몸에서 피어나는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사양노루가 자신이 찾던 향기의 원천을 발견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이 우화는 인간이 찾는 행복이란 다른 곳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 있음을 넌지시 일러준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 종교에서는 인간이 찾는 행복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신은 보이는 것에서는 찾을 수 없다. 무슨 금강이나 보물섬을 찾아 나서듯 혹은 우주 탐험가들이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듯 신은 우리 존재 바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도의 시인 카비르의 말처럼 신은 어떠한 사원이나 거룩한 산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 의식이나 성스러운 행위로도 신의 현존을 입증할 수는 없다. 신의 현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뿐이다. 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많이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직접 맛을 보기 전에는 그 달콤함을 알 수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환희나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들었다 한들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신을 아는 일도 인간의 내적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양노루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행복의 원천인 신을 발견하려면 우리 존재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이란 곧 영혼이 둥지를 트는 자리요 신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내면은 육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다. 몸속을 샅샅이 헤집고 다니는 첨단의 내시경으로도 이 내면 세계를 탐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어떤 이는 어두운 동굴로 또 어떤 이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런 은유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탐구하는 일이 광대한 우주 공간의 어떤 행성을 탐사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면의 탐구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의 참자, 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도사 토머스 머턴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나와 나 자신 사이를 가르는 심연을 건널 수 없다면 달까지 여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탐색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내 안에 참 자아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지식의 고갱이다. 참 자아를 알면 나를 지은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된다. 참 자아를 알면 모든 인간이 추구해온 행복의 비밀도 알게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더라도 나, 참 자아를 모르면 그 지식은 허섭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대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을 향유하면서도 영적인 공황 속에서 허탈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철학자 앙리 아미엘은 내면 탐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면적인 삶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일 뿐이다. 온도계가 대기의 충실한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바깥의 기상 변화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온도계처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어떤 구도자는 자신을 가리켜 진흙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다. 이 아름다운 은유는 그가 단순한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신이 선물한 불멸의 빛을 내면에 간직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사양 노루처럼 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바깥을 배회할 필요가 없다. 내 영혼의 뜰을 거니시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감상하는 기쁨을 누리면 된다. 이런 시들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가 곧 낙원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양노루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 답을 찾으러 다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사양 주머니가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무엇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안과 밖의 경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 안과 집 밖,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나와 너, 내면과 외면.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은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밖에서 안으로 시선을 돌리느냐죠. 시선은 밖으로 향하는 시선과 안으로 향하는 시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밖은 눈을 떴을 때를 말하고 안은 눈을 감았을 때를 말합니다. 눈을 떴을 때는 육체의 활동을 말하고 눈을 감았을 때는 마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렸다고 하면 마음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렇다면 마음의 활동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활동은 뭘까요? 생각, 감정, 직감, 괴로움, 집착, 사랑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평소보다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잘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면 괴로워지는구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괴로워지는구나. 두려움이 많으면 용기 내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불면증이 오는구나. 밖으로 향하는 시선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듯이 안으로 향하는 시선은 마음의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향한 시선은 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하며 이미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 경험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이란 신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신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의 현존은 경험되어지는 걸까요? 책에서는 그것을 참 자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자아를 모르면 허섭 쓰레기라고까지 하죠. 뭔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느낌이지만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만났을 때 무조건 믿고 개념으로 고정시켜버리기보다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설들을 생각해낼 수는 있지만 가설은 가설일 뿐 책에서 말하는 대로 직접 맛을 보기 전에는 그 달콤함을 알 수 없으니까요. 마음이 완전한 고요함에 들면 알 수 있을까요? 원인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놓아버리고 놓아버리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번씩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던져봅니다. 그러면 그 어두웠던 미지의 세계가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은 말이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앓으면 고민이지만 함께 나누면 용기가 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써니즈 오디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써니즈님. 저는 마음 공부하는 여정에서 써니즈님의 함께 성장 채널을 알게 되었고 이어 써니즈 오디오 채널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언젠가 마음 공부를 하는 여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꼭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언제쯤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에 있느니 혹시 써니즈님과 그리고 많은 깨달으시거나 경험 많은 현자분들이 구독자로 계신 써니즈 채널에서 혹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하고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편지를 소개해 주시길 바라지만 혹여나 그게 어렵다면 그냥 써니즈님 생각은 어떠신지라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하루에 살아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생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이젠 거의 극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착이나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 같은 심리적 요인과 감정 압박에 의해서 생긴 육체적인 어떤 질병 또는 질환으로 여전히 씨름 중입니다. 레스터 레븐슨, 에카르트 톨레와 데이비드 호킨스 같은 영성가이자 현자분들처럼 제가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 또한 그분들이 겪었던 비슷한 증상들, 병원에서는 정확한 병명을 듣지 못한, 예를 들자면 목을 돌리기 어려울 만큼 빈번히 찾아오는 목 통증, 음식 조절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위산 과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가민성 대장, 심장 부정맥처럼 두근거림과 가슴 통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놓아버리기와 알아차리기로 나름 조절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가끔씩 트라우마 같은 강한 공포스러움을 만날 때는 놓아버리기와 알아차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생각으로 알아차려야 해, 놓아버려야 해 하면서 벌써 동일시에 있었던 상태였고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고통과 동일시에 있어서 괴로웠구나
하고 느낍니다. 요약하자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때가 돼봐야 진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견성만 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옛 선사 말씀처럼 그 견성을 저도 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법상 스님의 법문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견성, 도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점수, 수행하고 닦아가는 게 중요한데 수행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저의 마음 공부의 목표는 깨달아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는 윤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사를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거나 가끔씩 순간순간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저를 발견하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살림집이 붙어있는 조그만 슈퍼를 하셨는데 종종 아버지는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급하게 오빠들과 저를 머리를 감기시곤 하셨어요. 물이 가득 찬 큰 고무통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통 앞에 앉으면 아버지가 샴푸를 무지막지하게 머리에 막 비비다 보면 샴푸 거품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눈과 귀와 코와 입까지 거품으로 덮여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어서 바가지로 물을 계속 쏟아부으시면 눈도 뜰 수 없고 귀에 물이 들어가 들리지도 않고 숨을 쉬기는 더 어려워 그 머리 감는 시간 동안은 거의 반 패닉 상태에서 있었어요. 훗날 성인이 된 후 우연히 그 일을 말하게 되었을 때 오빠도 그날이 되면 죽는 날인 줄 알았다고 똑같이 말을 해서 놀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아빠 너무 괴롭고 무서워 머리 감기 싫어요 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 싶어요. 그 공포스러운 경험이 무의식에 숨겨져 있었던 건지 이제 마음 공부가 많이 돼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샤워를 하는데 얼굴로 물이 쏟아져서 호흡을 막게 되자 몸이 그대로 굳어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되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TV 뉴스를 보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 예를 들어 세월호 때 많은 아이들이 물이 점점 차오르는 배 안에서의 상황을 상상만 해도 벌써 동일시가 되어서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어떤 범행 현장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상황에 내가 놓였더라면 상상만 해도 바로 숨이 쉬어지지 않고 바로 그 고통을 내가 생생히 받고 있는 듯한데 잠깐만 숨을 쉬지 못해도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정신과에 가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놓아버리고 알아차림하려 하면 이 자체가 저항이고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아무리 알아차림하고 놓아버리려 해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저 머리를 크게 젓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몸의 동작을 크게 해서만 그 상황을 동일시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가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좋다 싫다 분별이 없으면 정말 그렇게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걸까?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분별이 없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걸까?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 자리에 없었고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걸까? 깨달으면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걸까? 궁금합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저자이신 아잠 브라함 스님의 책에서 스님이 수행하시던 어떤 마을에
어린 2명의 소년이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고 마을에서 떠들썩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날 막상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마취하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소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깨달은 게 아니라고 결정이 났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깨닫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깨달으면 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사해탈에 자유로웠던 옛 선사들 이야기에서처럼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이야기, 방거사 가족은 살던 집을 절에 기증하고 집안에 값어치 있는 물건을 모두 물속에 버리고 살다가 임종에 이르러선 방거사는 딸에게 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해가 벌써 중천이라는 딸의 말을 듣고 방거사가 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는 사이에 딸은 아버지 자리에 합장한 채 앉아서 먼저 죽은 것을 보고, 이를 본 방거사는 딸이 참 제법 민첩하구나 말하면서 자신은 그 뒤로 7일 후에 임종하기로 하고, 딸과 방거사의 열반 후 방거사 열반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는 바보 딸과 어리석은 영감이 나에게 말도 없이 가버렸네 하고 이를 아들에게 알리자, 밭에서 땅을 일구던 아들은 곧바로 쟁기질을 멈추고 선 채로 열반했다는 가족 모두가 돌을 깨친 이야기나, 또한 6.25 당시 해남 스님은 북한군이 절에 숨을 것을 대비해 절을 불태워야 되니까 스님께 절을 떠나시라 했지만 잠시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기다리라 하시곤 옷을 갈아입고 방에 앉아 자 이제 불태우라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신 헛간에 불을 태우고 인사하고 떠나려고 방을 열어보니 스님은 앉은 채로 턱이 아래로 내려가 입을 벌리시고 열반을 하신 것을 같이 동행했던 취재기자의 사진에 찍힌 것이 나중에 알려졌다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몸을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욕심이 납니다. 하하. 정말 어떤 스님의 일화에서는 스님이 왕에 의해 다음날 참수당하기 전 급하게 쓴 글에서 나무가 베어지고 물건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사람도 다를 바 없다 말하며 그것을 몸소 보여준 스님들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이 몸이 하나의 물질처럼 여겨지면서 여유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죽음을 고통 없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망상을 끝없이 하는구나 하고 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불교 방송에서 과학자분들의 릴레이 강연이 있었는데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항상 다시는 윤회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살았는데 그 윤회라는 것은 고통스러웠던 사람에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만 이 세상이 즐겁고 배워야 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윤회에서 또 배우고 그러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할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말할 때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건강과 외모와 돈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한심한 모습에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코가 석자라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어요. 이 글을 보신 선생님들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아니고 짧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 또한 머리를 감을 때 호흡 곤란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물이 머리에서 얼굴로 조금만 흘러도 과호흡이 올 정도였으니까 꽤 심한 편이었죠. 지금은 해결됐는데 해결법은 아예 물에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머리만 감지 않고 아예 벗고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얼굴을 다 적셔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괜찮아졌습니다. 또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스노클링 장비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 호흡을 하면 갑작스럽게 공황이 오면서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차라리 호흡을 안 하고 잠수를 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입으로 호흡하는 관을 차면 안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알아차려 보니 관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상상 두려움. 이 두려움은 스노클 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고 나니 사라졌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강하게 공기를 불어서 튕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 두려움에 흠뻑 빠져보기. 또 하나는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 질문해 주신 답변은 아니지만 제 경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는 것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보내주신 질문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참 감사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제자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조건화된 행동이 아닌 진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직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 지금의 내 모습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까지 이미지를 씌워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서진 편저 기획, 안진환 번역 감수, 스노우 폭스 북스 출판. 2장, 자기 자신에 대한 배움.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면 우리 사이의 소통은 그 순간 끊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된다. 기쁘고 세심하며 지성적인 탐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당신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권위자로 행세하지 않는다. 내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 새로운 철학도, 새로운 체계도, 실제에 이르는 새로운 길도 없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없는 것처럼 실제에 이르는 길도 없다. 어떤 종류이든 권위든 특히 생각하고 이해하는 영역에서의 권위는 가장 파괴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지도자는 추종자를 망가뜨리고 추종자는 지도자를 망가뜨린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제자여야 한다. 인간이 가치 있다고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온 모든 것에 물음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를 따르지 않으면 매우 외롭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외로워지라. 왜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공허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불안한 이류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직면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에서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병적인 과정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문제에 붙잡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의 사실이다. 내가 나인 그대로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 개인과 전체 사이의 이 싸움에서 길을 잃지 말자. 나는 나 자신의 전체 영역을 개인의 의식이자 곧 사회의 의식인 것을 온전히 자각해야 한다. 오직 그때 정신이 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을 넘어설 때 나는 결코 꺼지지 않는 나 자신의 빛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가? 여기 내가 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것인가? 나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삶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구석에 앉아 나 자신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소용없다. 나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과 사물들과 관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관계들을 살피는 가운데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바깥의 것들과의 관계를, 내면의 것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다른 모든 이해는 그저 추상일 뿐이다. 나는 추상 속에서 나 자신을 연구할 수 없다. 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실제 속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아야 한다. 이해는 머릿속의 지적 과정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자기 자신에 관해 쌓은 지식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다. 과거에 짓눌린 정신은 슬픔에 찬 정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언제나 기술이나 과학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그런 것들은 물론 축적하고 기억해야 한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내면의 심리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지식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 속에서 살며 과거에 만족하기에 지식이 비상하게 중요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박학한 자를, 영리한 자를, 세상에 통달한 자를 숭배하는 이유다. 그러나 만약 매 순간 배우고 있다면, 보고 듣는 것에서 배우고 행하는 것에서 배운다면 배움이란 과거 없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움직임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진 지식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깊은 감수성을 전제한다. 과거의 관념이 현재를 지배할 때 그 감수성은 사라진다. 그때 정신은 더 이상 민첩하지도 유연하지도 예민하지도 않다. 우리 대부분은 몸도 감수성이 없다. 과식하고 제대로 먹지 않고 담배와 술로 몸을 거칠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몸 자체의 주의력이 떨어진다. 몸이 둔하고 무거운데 어떻게 예민하고 명료한 정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것들에는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삶 전체에 온전히 민감하기 위해서는 몸과 정신 사이에 분리가 없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통합된 움직임이다. 무엇이든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하고 관찰해야 하며 그것의 모든 내용과 본성과 구조와 움직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신도 살아있어야 한다. 의견과 판단과 가치평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신은 살아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움직임을, 존재 전체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자유로운 정신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정신이 아니라, 논쟁에서 편을 드는 정신이 아니라, 말 하나하나에 시비를 거는 정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정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우리 대부분은 나무 사이를 흐르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듯이, 강의 아름다움을 고요히 바라보는 법을 모르듯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명료하게 볼 수 없다. 정신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영한 것을 보고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품고 있다. 그 이미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무엇이든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너무 복잡해져서 단순함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내가 말하는 단순함은 옷을 간소하게 입거나 단식 기록을 세우거나 성인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외적인 소박함이 아니다. 두려움 없이 사물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함이다. 어떤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단순함이다.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숨기거나 달아나지 않는 단순함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겸손함이 필요하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고 말하면서 시작한다면 이미 배움을 멈춘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기억과 관념과 경험과 전통의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라고 말해도 마찬가지로 배움을 멈춘 것이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순수한 겸손함이 사라진다. 결론을 갖고 시작하거나 기존의 지식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은 끝난 것이다. 그때 당신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낡은 틀에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발판이 없다면, 확실한 답이 없다면, 아직 이룬 것이 없다면 바라보고 발견할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볼 때 그것은 언제나 새롭다. 모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특정 문화 속에서 나라는 좁은 틀로 빚어진 정신이 어떻게 자유롭게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수세기에 걸쳐 우리는 민족, 카스트, 계급, 전통, 종교, 언어, 교육, 문학, 예술, 관습, 온갖 선전, 경제적 압력, 먹는 음식, 사는 환경, 가족, 친구, 경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향에 의해 조건화되어 왔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미 그 조건화에 물들어 있다. 당신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물음이다. 어떻게 조건화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어쩌면 결코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조건화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나무를 보면서 저건 떡갈나무야, 혹은 저건 보리수야 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 이름 붙이기, 즉 식물학적 지식이 정신을 조건화해서 말이 당신과 나무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을 느끼는가? 나무를 정말 느끼려면
손으로 만져야 한다. 말은 나무를 만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알려주는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어떤 문제나 도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당신은 모든 도전에 자신의 조건화에 따라 반응한다. 그리고 조건화가 불완전하기에 반응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인종과 종교와 문화라는 이 조건화가 감옥처럼 느껴지는가? 민족주의라는 조건화 하나만을 가지고 진지하게 충분히 그것을 느껴보라. 당신이 그것을 즐기는지 아니면 거기에 저항하는지, 그리고 만약 저항한다면 모든 조건화를 뚫고 나가고 싶은지를 보라. 만약 자신의 조건화에 만족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면 조건화 없이는 단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도. 그러므로 당신은 늘 죽은 것과 함께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조건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쾌락이 끊기거나 고통을 피하려다 갈등이 생길 때뿐이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좋은 집과 아이들과 넉넉한 돈이 있다면 자신의 조건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흔들림이 생길 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돈을 잃거나 전쟁의 위협이 닥치거나 고통이나 불안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조건화되어 있음을 안다. 어떤 흔들림에도 맞서 싸우거나 내면의 위협이든 바깥의 위협이든 막아내려 할 때 당신은 조건화되어 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겉으로든 깊은 곳에서든 늘 흔들리고 있으므로 바로 그 흔들림이 우리가 조건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쓰다듬어주면 순하게 반응하다가 위협을 받는 순간 본래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동물처럼 우리는 삶에 대해, 정치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의 공포와 잔혹함과 슬픔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 안의 것들에 대해 흔들리며 그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만성 요통에 익숙해지듯 그냥 익숙해질 것인가? 그저 참고 견딜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참아내고 익숙해지고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만 좋았다면 나도 달랐을 텐데 라고 말한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거나 이 모든 불의에 짓눌리고 있다거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흔들림을 남의 탓, 환경의 탓, 경제의 탓으로 돌린다. 흔들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정신이 둔해진다는 뜻이다. 주위의 아름다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지고 무감각해지며 정신은 점점 더 굳어진다. 그렇다고 익숙해지지도 않으면 약을 복용하거나 정치 집단에 뛰어들거나 고함을 치거나 글을 쓰거나 스포츠 경기에 가거나 종교 시설을 찾거나 다른 어떤 오락으로든 도망치려 한다. 우리는 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 도망치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온갖 이론과 희망과 신앙을 만들어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린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 있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 대부분은 죽는 것만큼이나 사는 것도 두려워한다. 가족을 잃을까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직업을 잃을까봐, 안전을 잃을까봐 수백 가지를 두려워한다. 핵심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왜 그 사실 자체에 직면하지 못하는가? 사실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언제나 도망치고 있다면, 사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에 직면할 수 없다. 우리는 도피의 촘촘한 그물을 오랫동안 짜왔기에 도망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제 조금이라도 민감하고 진지하다면 자신의 조건화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것이 어떤 잔혹함과 증오로 이어지는지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건화의 위험을 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가? 그러나 길 위의 뱀이나 절벽이나 불 같은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 앞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조건화의 위험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는가? 민족주의가 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실감한다면 행동하지 않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이라는 지적 과정을 통해 민족주의가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엔 감정적인 생생함이 없다. 가슴으로 느낄 때에만 살아 움직이게 된다. 조건화의 위험을 단순한 지적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조건화와 그 위험을, 절벽을 눈으로 직접 보듯이 즉각적으로 실감할 때에만 행동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보는 것이 곧 행동이다. 우리 대부분은 무심하게 삶을 걸어가며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심어준 방식대로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런 반응은 더 많은 속박을, 더 많은 조건화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조건화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과거가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죠.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지식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실제로 기억이나 지식에, 의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둔 채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상상해보면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두면 기억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 방어 프로그램들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 공격도 방어도 없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방비의 상태로 느끼고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제 관점에서 저자는 이 무방비의 상태, 열려있는 상태를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방어를 위해 지식을 뒤지고 기억을 더듬는 순간 나를 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기억, 지식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고개를 돌리고 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고 해요. 지식과 기억으로 도망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오라고 합니다. 왜 자꾸 도망가려 하는지 관찰해보면 그것이 두려워서인데 그 두려움이란 혼자 남는 외로움, 관계의 단절이라고 해요. 정보와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추억의 연결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진정 자신을 배우려고 한다면 외로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외로움을 목표로 하라는 게 아니죠. 자신을 배우고 나와 세상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연결 통로인 뗏목일 뿐입니다. 뗏목에 올라타는 용기를 내라는 격려인 거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진짜 그렇게 시도해보면 의식은 자꾸 기억과 지식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으니까요. 저자는 정해진 답을 제시하지 않고 길을 가리켜 보여주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는 풍경을 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지 스승님께 점검을 받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따로 스승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저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유튜브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친구 같은 스승님이시기도 하죠. 오늘은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본 세상을 다시 의식이 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의식이 보고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초점을 맞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초점이 점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시각을 알아차리면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눈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면서 고개를 돌리고 눈동자를 굴릴 때 부드러워짐을 느낍니다. 마치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는 풍경을 보는 것처럼요. 이 상태로 보이는 풍경을 알아차려 봤습니다. 그러자 의문이 올라왔어요. 의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걸까? 의식되어지는 곳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일까? 아니면 눈이 바라본 세상을 의식의 공간으로 가져와서 보고 있는 걸까?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했지만 이것이 아닌지 바뀐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론상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고 그 정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애초에 의식이라는 것의 안과 밖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눈에 초점을 풀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초점을 맞추면 세상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의식은 눈이 기능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의식의 초점은 감각이 있는 곳에서 알아차려집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장면이 있다면 그곳이 의식화되고 귀로 들리는 청각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가 의식화됩니다. 소리가 창 밖에서 들리면 소리는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고 알고 있지만 의식은 마치 뇌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진동하고 있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반응하며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생각은 조금 특이해요. 생각은 이미지도 아니고 특정 진동이 있는 소리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만 들립니다. 의식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 생각에도 초점을 맞추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생각은
의식이 초점을 맞출 때만 그 소리가 커집니다. 만약 의식의 초점이 풍경이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면 생각은 소리가 줄어들거나 아예 조용해집니다. 가만히 생각에 의식의 초점을 맞춰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어요. 언어로 된 생각이 말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리는 공간이 느껴지죠. 그 공간은 마치 머릿속에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의식은 시각, 청각, 느낌, 생각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부터 나만 알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거나 흐릿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의식이 초점을 조절한다기보다 감각이 초점을 맞추는 대로 의식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본다면 몸이 수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식할 수 있기에 의식은 몸에 있거나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험되어지는 바에 의하면 소리가 나는 그곳에 의식이 있고 눈에 보이는 풍경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곳에 의식이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곳에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나라고 할 때 그 나임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에 의지합니다. 생각이 곧 나를 증명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생각도 감각 정보의 일종으로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는 풍경도 내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내가 아니고 머릿속에 울리는 생각도 내가 아니면 풍경에도 있고 소리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는 의식이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소리에도 있고 풍경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 풍경, 생각이 있어야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의식도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나가 아니라 의식이 나라고 바라보면 창밖에 들리는 새소리가 바로 나이고 눈에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가 나이고 정말 그런가? 하며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됩니다. 전체 의식이 드넓은 바다라면 소리의식, 시각의식, 생각의식은 반복해서 떠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하나의 파도도 없듯이 전체 의식이 없으면 하나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장면도 한 생각도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과 똑같이 생긴 데칼코마니 의식의 파도이며 생각마저도 이 파도의 하나일 뿐이기에 나라고 생각할 만한 무엇도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파편화된 의식의 파도일 뿐이니까요. 잔잔한 바다든 폭풍 속의 바다든 바다는 늘 바다지만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의식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몸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식의 초점이 몸에 있기 때문이죠. 몸을 통해 겪는 수많은 사건과 감정의 파도는 전체 의식의 관점에서는 폭풍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삶이 끝나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의식은 바람 없는 고요한 바다가 될 거예요. 다시 바람이 불 때까지는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몸을 얻었고 몸을 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경험들, 아픔, 슬픔, 두려움, 괴로움, 즐거움, 기쁨, 기대,
실망, 맛있음, 밍밍함, 하이파이브.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일시적이며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파도를 멈추려고 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감정을 멈추려고 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파도를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거나 눈이 멀어버린 것일 겁니다. 잔잔한 날도 있고 거친 파도의 날도 있는 것처럼 감정도 생각도 그러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제 생각이자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우리 구독자 스승님들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써니즈 오디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완전 팬인,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작가님이 계세요. 혹시 새 책이 나왔나 오랜만에 검색해봤는데 아니 글쎄 신간을 출간한 지 3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당장 구매해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삶을 해치우듯 살아내는 당신에게 진세이 지음 행복우물 출판. 비가 투둑투둑 온 세상이 촉촉하고 차분합니다. 이렇게 비가 살금살금 오는 날은 왜 이리도 예쁠까요? 빗방울 하나하나마다 온 세상의 소음들을 다 껴안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날에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으로 지구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냄새를 가득 품고 있는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또 들이마셨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숨쉬는 일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온 우주도 나와 같이 호흡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않고 그저 나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나를 위한 완벽한 일이고 나에게는 꼭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며 궁극으로는 내 영혼과 신이 날 위해 계획한 일임을 알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그 자체로 다 좋은 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바닥을 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고 잃는다는 것은 비우고 더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차면 이내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간다 느낄 때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기보다는 반드시 올라갈 것을 알기에 더 큰 도약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는 상실에 대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채움이 있을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를 채웁니다. 삶은 그 자체로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현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좋네, 저건 싫네, 감히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대답해주는 나의 우주가 참 좋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당시에는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축복하고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나 보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어느샌가 나의 우주는 슬그머니 내 눈치 한번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줍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나의 우주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늘 감탄합니다. 이런 일상의 기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소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온 것들을 그저 당연이나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시간과 공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다 치밀한 시실과 날실의 인과관계 속에서 신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필연이고 기적입니다. 신의 개입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따위는 없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조차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고 민들레 홀씨 하나에도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그 안의 완벽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당연히 지금의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임을 알기에 내게로 오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삶은 결국 최상의 선으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지극히 좁디 좁은 편협한 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신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주는 모든 것을 판단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여기저기 부러진 나뭇가지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데도 땅 위에 쏟아져 내린 밤, 도토리의 산 열매들과 초록빛의 생생한 나뭇잎들이 태풍이 지나갔음을 말해줍니다. 그 요란하던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참으로 생뚱맞고 능청스러워 얄밉기까지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숨죽이게 만들고 그 난리를 부리고서는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는 듯 떠나버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떠안고 다시 시작합니다. 파괴와 창조는 늘 한 세트로 다니는 거라 의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대자연의 무심함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너무나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한바탕 휘젓고 지나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휩쓸고 간 후의 세상은 확실히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짐을 느낍니다.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는 결코 깊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삶의 법칙이 자연에도 어김없이 적용됨을 봅니다. 어쩜 우리의 삶과 이리도 똑같은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우리네 육신의 생성 소멸과 같고 성숙과 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이라는 걸 거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껏 몇 번의 크고 작은 태풍을 겪었나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몇 번의 태풍이 남아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코앞밖에 볼 수 없는 나의 시야로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큰 그림을 결코 다 볼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오는 것은 전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들임을 나는 압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태풍도 없으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더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태풍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알기에 나는 삶이 내게 주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하늘은 왜 이리도 아름다울까요? 삶의 태풍을 잘 겪어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이 하늘에서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어둑한 산길을 오르며 가쁜 숨을 내쉬는데 호흡이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이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 중에서 내 의지로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끊임없는 호흡과 심장 박동으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를 위한 호르몬들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내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우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행하고 그 자체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내 의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커다란 힘에 의해 운용되는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몸을 통해 느껴지는 모든 오감, 몸을 통해 나가는 나의 행동들, 이것들 또한 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몸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들은 전부 그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 없고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네요.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고 그저 신이 주신 대로 순간순간을 경험해서 살아내는 것뿐인데 무에 그리 상실의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이 두렵고 미래를 걱정하는 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집착으로 인해 생긴 것인데 애초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얼 두려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 없음을 자각하고 또 자각합니다. 이 몸도 이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니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세인님의 책을 읽을 때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는 압박감이 없으니 듣는 이로써 어떤 부담감 없는 편안함이에요. 아무도 없는 자연을 거닐면서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달되는 기쁨과 여여함을 알아차리면 제 주변의 공기도 덩달아 신나는 듯 상쾌하고 고요한 활력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살짝 감싸고 있던 포장지를 풀어 솔직하고 투명한 공간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바라만 봐도 나까지 정화되는 느낌. 아기들이 그렇죠.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네가 직접 키워보면 다를 거라 말하지만 바라만 보는 저로서는 그저 예쁠 뿐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할 때 자신은 모르지만 주변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솔직함이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란 어떤 변명도 거짓도 피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피하기만 했던 자신의 못난 한 조각을 조용히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